네, 고발 사주 의혹 사건 파장이 상당히 큰데요. 이 그 파장의 갈래 가운데 하나가 이 제보자는 공익 신고자인가 아닌가 이런 문제입니다. 어제 하루 종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는데, 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연결해서 이에 대한 입장 그리고 설명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이게 좀 네, 약간 헷갈릴 수 있어. 일단 단답형 질문부터 좀 먼저 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를 하는 대상 기관이 꼭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라 수사기관도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공익신고자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은 예, 권익이나 예. 수사기관 등이 그러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접수가 됐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공익신고자이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공익신고자 판정 결정을 내리는 주체는 오로지 국민권익위뿐입니까? 최종적으로 공익신고자다라고 결정하는 기관은 권익이고요. 그리고 또 신고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관은 권익위가 유일합니다. 그러면 엊그제 대검찰청에서 이 제보자가 공익신고자의 요건을 충족했다라는 발표가 잘못된 월권 발표라는 말씀이십니까?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부터가 헷갈리는 건데요. 예, 예. 네, 대검의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수 기관으로서 예. 그 제보를 받은 것이 공익신고의 요건을 갖추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요건을 갖춘 제보가 접수되었다. 그리고 내부 수사 절차에서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간주를 해서 비밀을 보호하는 조치를 시작했다. 이러한 내용을 언론에 확인해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위원장님 바로 그 같습니다. 대목인데 보호 조치가 이제 시행이 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보호 조치가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자 판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제가 말씀드린 보호 조치는 예. 대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비밀을 보호를 해줘야 예. 이 공익신고자의 신분이 외부에 누출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부 수사 절차에서 비밀을 지켜주는 그런 조치를 시작했다는 것이고, 예. 이는 공익신고보호법에서의 보호 조치인 외부에 대한 보호 조치를 시작했다. 이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보호 개념이 그러니까 대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보호 개념은 수사와 관련해서 비밀을 보호한다라는 한정된 개념이고, 네. 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를 판정을 해서 이제 내려지는 보호 조치는 그거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은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는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권익위에서 네. 법상으로 보호 조치를 하는 종류가 네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에 대한 비밀 보장 조치. 예. 이를 위반 시에는 징역 5년 이하의 형벌이라는 아주 큰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신고자가 징계나 해고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때에 예. 이를 보호해주는 조치. 또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로부터 신변을 보호해주고, 또 신고 관련해서 신고자가 범죄 행위가 신고 행위로 인해서 생긴 그런 경우에는 그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면해주는 이런 조치, 또 원상회복 조치, 이런 여러 가지 보호 조치가 있는데요. 이런 조치는 다 권익위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제 이게 논란을 빚으면서 뭐 제보자가 공익신고자가 맞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이 사람의 신상을 캐는 정치인들의 발언과 언론 보도가 되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네. 이거는 지금 그 대검에서 하고 있는 보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고요. 예. 대검에서 수사 절차 내부에서 이 제보자를 비밀을 보장하는 그런 이제 조치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 이는 권익위의 보호 조치가 신청이 되지 않은 이상 대외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권익위가 향후에 이 제보자가 권익위에 이 보호 조치를 신청을 해서 권익위에서 보호 조치를 개시를 하게 되면 신고했던 시점으로 이 보호 조치의 효력이
발동합니다. 소급 적용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이 대검이 이런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이런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을 경우에 그런 사실을 모르는 언론이나 정치인이나 관계자들이 이 제보자의 신분을 노출하는 이런 행위를 했을 때에는 예. 나중에 권익위가 공익신고자의 맞다라고 하고 보호조치 개시하면 이분들이 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소급해서 대검이 이런 사실을 알려준 거는 그래서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그 이해한 대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대검에서의 보호 조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수사 주체는 대검, 그러니까 조사 주체죠. 대검이 지금 이 공익신고자가 누구다 이런 식으로 대외적으로 발설하는 것을 안 함으로써 이 사람의 신변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그런 대내적인 소극적 차원의 보호가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이 사람의 신상을 캐거나 보도를 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되니까 처벌할 수 있다라고까지 적극적으로 나가는 건 이 사람이 공익신고자로 판정받은 이유가 되는데 공익신고가 이루어진 시점과 공익신고자로 판정되는 데에 관한 시간적 격차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러면 그 처음 공익신고를 할 때로 거슬러 올라가서부터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죠. 네, 신고를 한 시점부터 공익신고자로 보호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종의 소급 적용 형태가 되는데요. 사실은 통상의 경우에는 권익위의 신고와 보호 조치가 동시에 신청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 경우는 조금 예외적인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차 그러면 위원장님의 말씀을 해석을 하면 어제 하루 종일 나왔던 신상 계기가 만약에 이 사람이 공익신고자로 최종 결정이 된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이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12조에 보면 제가 규정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의 인적 사항이나 또는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 위반 시는 아까 말씀드린 매우 엄격한 형사처벌 규정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대검의 신고 시점부터 발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들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자, 아무튼 근데 지금 공익신고를 권익위가 아니라 이제 대검에 가서 했잖아요, 이분이. 그러면 권익위원회에서 이 사람을 공익신고자로 볼 거냐 말 거냐라는 심사와 결정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제 개시가 되는 겁니까? 통상 권익위로 공익신고와 보호 신청이 함께 접수가 되는데요. 또 이런 사안 같이 다른 기관에 신고한 이후에 권익위에 보호조치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직접 신청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대검에서 넘겨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직접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아직 그러면 이분이 권익위로 아직은 찾아오질 않은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언론에 먼저 제보하고 그 다음에 권익위든 대검이든 여기에 가서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까? 언론에 제보를 하는 경우에는 일단 공익신고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공익신고가 아닙니다. 근데 언론에 제보한 이후에 신고기간에 신고를 했을 경우에 또 절차에 따라서 공익신고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언론 제보를 한 그 내용과 신고한 기간의 그 내용이 동일하고 다른 뭐 증거자료나 이런 것이 없을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로 보지 않고 종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언론에 먼저 제보했다는 이유 때문에 공익신고자에서 빠지는 건 아니란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금 관심사는 일단 대검을 먼저 찾아갔던 이분이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 이제 보호 신청을 하느냐 마느냐 일단 이걸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위원장님이 연결한 김에 좀 다른 문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 국민 전 국민이 아니죠. 국민 80% 이제 지원금 지급이 개시가 됐는데 이의 신청이 폭주하고 있다고 하던데
이 신청을 내는 대상 기관 중에 하나가 권익위더라고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신청이? 네, 지금 현재 국민권익위의 국민신문고에서 네. 국민지원금 이 신청 창구를 개설을 지난 월요일부터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약 5만 4천 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하루에 한 1만 3천 건 규모인데요. 그렇게 많아요? 네,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신청 사유를 보니까 그 가족 구성 변경, 뭐 최근에 혼인을 했거나 아니면 해외 체류 중인 가족이 귀국해서 구성원이 늘었다. 그래서 기준을 재검토해달라. 이런 게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 조정금이 그 다음인데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 작년 소득 기준으로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데 최근에 폐업을 했다. 소득이 크게 줄었다. 그래서 기준을 재검토해달라. 이런 내용이 한 35% 정도 두 가지 사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신청이 권익위로 접수가 되면 그러면 이 신청을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라는 판정은 누가 하게 되는 겁니까? 네, 이 신청은 국민신문고 창구에서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한 이후에 이 신청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신청은 해당 시군구, 자기가 사는 시군구 자치단체에 그 신문고를 통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해당 시군구가 이 신청 내용을 검토해서 처리 결과를 알려드리고 그 결과는 국민신문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단을 권익위에서 이제 내리는 거 아니고 해당 시군구로 넘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구체적인 뭐 가족 구성이나 뭐 소득이나 보험료 이런 걸 다 판단을 해야 되니까요. 예, 뭐 참고로 이 신청은 권익위가 아니라 이제 주민센터 이런 데서도 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좀 전해드리겠고요. 네. 하나만 더요. 지금 이제 추석 앞두고 농축수산물 선물 같은 경우는 금액을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지만 권익위원회에서는 그냥 현행 법대로 이렇게 결론 내린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청탁금지법의 취지에 대해서 좀 오해가 많으신데요. 일단 청탁금지법의 선물가액 기준은 일반 국민들에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직자의 경우에도 일반 공직자는 100만 원까지 사실상 법상 기준이 가능하고요. 아, 그렇죠. 네.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에 한해서 선물 가액 기준이 일반적으로 5만 원, 그리고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청탁금지법의 시행령을 올리는 것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그래서 민원이나 인허가를 신청한 공무원들에게 선물을 20만 원까지 줄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올려달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좀 동의를 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럼요. 네, 그리고 또 이 시행령은 사실 2회에 걸쳐서 이미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개정을 하는 최종 권한을 가진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너무 예외적으로 이번 한 번만 한해서 개정을 하고, 이것을 개정을 자꾸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을 아까 말씀드린 취지를 해소할 수 있다. 그래서 올해에는 이 개정을 할 수 없다라고 이런 전원위에서 사실상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직무 관련성 있는 사람한테 많이 주면 뇌물이 될 소지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었습니다.